네, 그럼 임상본부팀, 임상본부 임상연구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한 주제는 갑상선 결절 부분을 검출을 하고 이제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디파이로 모델링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상선 결절을 검출하는 모델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라벨링을 바탕으로 해당 모델이 이제 갑상선 모듈이 이제 양성인지 약성인지를 분류하는 모델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목차는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모델링 과정과 이제 분류 모델링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갑상선 노듈, 그러니까 타이로이드 노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갑상선 결절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병명의 이제 정의 같은 것은 이제 갑상선이 부분적으로 커져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하고 전 인구의 5% 내외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일단은 대부분은 양성 결절이며 5%가 이제 갑상선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 5%를 악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의 경우에는 양성 결절의 경우는 미용상의 문제가 될 뿐 결절 자체가 건강에 해를 끼치진 않고요. 간혹 이제 결절 내 출혈 및 비대증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게 되면서 통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진단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혈액 검사, 갑상선 스캔, 초음파 촬영, 마지막으로 갑상선 세포 검사 및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초음파 촬영을 한 데이터셋으로 이제 TNS-CUI라는 데이터셋 명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요. CMUAA라는 이제 조직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고 총 3,644개의 초음파 사진과 라벨링이 되어 있는 이미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CSV 파일에는 2,300개의 양성인지 아닌지랑 이제 1,641개의 악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세그멘테이션 이후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랬지만 이제 대회 리더보드에는 MIOU 즉 이제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수치만 기록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세그멘테이션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선 연구랑 갑상선과 관련된 연구를 크게 보면 이제 타이로이드 글랜드라고 갑상선을 검출하는 것과 이제 갑상선 결절로 볼 수 있는데 갑상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확연하게 좀 다르게 보이는 뭐 텍스처가 다르거나 아니면 모양 같은 것이 다른 조직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검출이 쉬운 반면에 이제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검출이 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부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보다는 이제 전통적으로 컨투어나 쉐이프에 기반한 모델 아니면 뭐 리즘 베이스드 모델 이런 다른 방법들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이제 디파이를 통해 갑상선 결절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밑에 적어놓은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제 갑상선 노듈 검출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나마 발췌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은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검출 세그멘테이션 모델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데요. 우선은 민맥스와 Z스코어 정교화를 어떤 것을 써야 될지에 대해 비교를 진행해 보았고 이제 민맥스 정교화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어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채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내부적으로 약 5개, 총 6개의 2D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있는데 한 개는 그냥 FCM 모델이라서 저는 유넷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 5개의 2D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을 이제 돌려보았습니다. 이는 그에 관련된 결과인데요. 배치 사이즈는
처음에는 이제 32로 다 주었었는데 이제 BS 유닛 같은 경우에는 GPU 리소스 상의 문제로 8개까지 줄여서 진행을 해 보았고, 이제 에폭 스피드로 보시면 유닛이 가장 그냥 베이직한 유닛이 가장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고, 다이스랑 이제 MIOU 수치 부분에서 기본 유닛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제 센시티비티 부분에서는 유닛 with filter response normalization이 들어간 레이어가 들어간 모델이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유닛 기본 유닛과 이제 세 번째 이제 filter response normalization 레이어가 들어간 유닛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모델 평가를 어느 기준에 두어야 될지가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그멘테이션 연구 논문들을 참고해 보면 이거는 이제 갑상선 노즐과 관련 없는 이제 다른 의료 데이터 관련 세그멘테이션 논문들을 참고해 보았을 때 대부분이 IOU 수치를 연구 결과로 내었고, 이제 대회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이스 개수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갑상선 결절을 놓치게 되면 이게 악성 결절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들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저는 센시티비티에도 좀 높은 우선순위를 주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개의 모델 중에서 상대적으로 센시티비티 면에서는 유닛 with filter response normalization 레이어가 들어간 모델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최종적으로는 선정을 하였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가 수월해 보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폭을 50으로 저는 한정을 지었고, 또 이제 배치 사이즈를 처음에는 128, 256까지 늘려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수치가 너무 불안정하게 나와서 배치 사이즈를 8로 줄이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에도 0.9를 주고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호리젠탈 플립을 주고, 그 다음에 벌티컬 플립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와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로테이트 같은 거를 이제 45도를 주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냥 최저 수치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티컬 시프트를 주어서 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나온 수치가 밑에 조금 잘리긴 했는데, 센시티비티가 이제 밸리데이션 기준으로 0.886을 보여주었고, 이제 다이스 개수 같은 경우에는 0.883, 그리고 이제 MIOU 같은 경우에는 0.742를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센시티비티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좀 많이 처음에는 많이 좀 불안했다가 이제 에폭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에 나온 결과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MIOU가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좀 약간 빨간색이 라벨이네요. 아니요, 빨간색이 이제 모델이 프레딕셔널 부분이고 이제 초록색이 라벨링 되어 있어서 이제 모델이 이제 이 부분을 디텍팅을 하면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제 옳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다고 이제 true로 초록색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MIU가 이 빨간 거 분에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좀 많이 좀 과도하게 잡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치가 낮아졌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역시 이거는 잘못 디텍팅한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센시티비티가 조금 더 높았다면 이런 부분에도 약간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 디텍팅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냥 아예 못 잡은 거예요? 네, 그냥 아예 못 잡은 겁니다. 다른 영역이 그런 라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링 자체가 위험성이로 아니면 저기
그거는 네, 그거는 안 나오고 일단은 이게 결절 부분만 결절인지 아닌지만 라벨링이 되어 있어서 그냥 디파이죠. 네, 디파이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일치된 정도만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요게 지금 레이블이고 프레딕션 위에 여기를 잡아버려가지고 그냥 둘 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려줄 때 그러니까 원본 레이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레이블 프레딕션 일치 정도 이렇게 색깔 다 다르게 해주는 게 디파이에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제 예상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마 이게 레이블이었을 거고 이거는 아예 프레딕션이 전혀 레이블과 관련 딴 데로 잡으니까 그때 진행했을 때 프레딕션은 아예 다른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에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SV 파일의 양성인지 악성인지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분류하는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파이프라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프레딕션한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크롭을 한 모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로 패딩, 그 다음에 리사이즈, 그 다음에 윈맥스 정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사이즈를 128로 통일한 이유는 크롭하는 과정에서 좀 이미지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128보다 조금 작은 모델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낮은 부분, 그러니까 작은 거랑 이제 가장 큰 이미지 사이에 좀 최적점을 찾아보려고 128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ROI 영역을 추출하는 이미지 크롭 위드 프레딕션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해당 모듈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한 부분을 크롭하는 형식으로 이제 보시면 기존 이미지 사이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저런 이건데 이제 막상 이 모듈을 거치고 나면 저렇게 줄어들고 이제 이 ROI 부분도 이 부분만 크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축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을 돌려보았는데요. F4 같은 경우에는 50번을 주었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128 그리고 러닝 레이트 디케이는 1로 주고 VGG 16이랑 이제 제가 처음에 VGG 16을 돌렸을 때 원래는 VGG 16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에 좀 더 초점을 두었어야 했는데 이게 VGG 16에서도 좀 너무 안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액티베이션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이제 렐로에서 엘로로 바꿔주니까 뭐 어큐러시나 아니면 센시티비티 그리고 프리시전은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이스 개수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연구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액티베이션이나 뭐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바꿔줘야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인셉션이랑 엑셉션 같은 경우는 인셉션은 제 연구 방향에 맞게 센시티비티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이제 엑셉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센시티비티도 좋고 이제 수행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레슨넷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댄스넷 같은 경우 보시면 센시티비티가 0.94로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보니까 이제 센시티비티가 미친듯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댄스넷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에 넣지 않고 애초에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VGG랑 인셉션, 엑셉션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인셉션이나 엑셉션에서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댄스넷을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내린 거는 이제 엑셉션이랑 댄스넷 두 모델을 채택을 하였고 이제 에폭은 100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250 왜냐하면 좀 약간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GPU도 많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배치 사이즈 많이 주었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 세그멘테이션 진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집어넣었고 엑셉션을 두 번을 돌려보고 또 댄스넷 두 번을 돌려보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댄스넷이 더 성능을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댄스넷 첫 번째 버전은 에폭을 100번을 돌려봤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폭을 200번으로 돌려보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댄스넷은 100번 돌렸을 때 약간 그래프가 조금 더 이게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지막에 돌릴 때는 200번을 돌려보았고요. 보시면 이게 댄스넷 센시티비티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출렁이는 것보다는 좀 처음에 출렁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최종적으로 댄스넷 201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한 모델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디파이를 이번에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면서 좀 디파이에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나 이제 뭐 가중시 초기화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규제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모델 파라미터 내부 파라미터에서 좀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클래스 어사이먼트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게 정식적으로는 모듈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듈을 몰랐었다면 그냥 세그멘테이션만 진행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지 못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듈이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뭐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이제 분류 모델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모듈이 좀 정식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랜덤 시드 고정 기능은 이전에 저희가 연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 한 번 돌려볼 때랑 두 번 돌려볼 때랑 세 번 돌려볼 때랑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모델이 정말 최적화된 모델인 건지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이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좀 더 연구할 때 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클래스 어사이먼트가 네.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을 바꾸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을 올리잖아요. 네. 올린 다음에 이제 뭐 CSV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에 뭐 원하드 인코딩처럼 이 모델은 양성이다, 악성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올려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그러니까 분류 클래스를 붙여줄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근데 이게 정식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다른 연구하실 때 이거 모르시면 그냥 세그멘테이션만 진행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정식적으로 모듈에 올라가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정식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게 그냥 만들어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이런 모듈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따로 모듈로 있지 않아요? 없던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실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제일 좀 일관성 있는 방법은 데이터셋을 올릴 때 그런 기능이 제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애초에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네. 둘 다 올릴 수 있다고. 레이블도 애초에 전체 그렇게 맞을 수 있게. 맞아요. 세그멘테이션 올릴 때 데이터셋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라벨만 올릴 수 있지 네, 맞아요. 분류랑 관련된 라벨은 올릴 수가 없어서. 그거는 세그멘테이션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모듈에서 또 엑셀 파일 올리고 막 네.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데이터셋 올리면 되죠. 애초에. 여기서 할 때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그냥 자른 거죠. 좌표값만 얻어가지고. 네. 이거예요. 네. 이게 이 좌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파이가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뭐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또 이미지에 해당하는 이 좌표값들을 이렇게 딱 뽑아내더라고요. 이거 쓸 때 뭐 튜닝 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블로그 어디나 하시는 거. 이게 패치 익스트랙션이라고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이 원래 되어 있고, 그거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밑에 숫자로 이제 디스턴스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라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으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넓게 잡고 잘랐는데 10으로 줄이고 하니까 딱 이렇게. 그 이미지 크롭이스 그거 네, 맞아요. 그게 신경망 연결해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세그멘테이션 하고 이제 그 이미지 결과. 프레딕션. 근데 그러면은 뭘 기반으로 해요? 여기서는 두 개 다 나와서 상관없는데 네, 아까 그 빨간색만 나왔던 사진차 이거 여기 두 번째 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추출하는 거였어요. 따로따로이 아니면 같이 그래서 같이 나와요? 그냥 한 이미지. 그 네,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한 이미지 나와요? 네, 프레딕션을 기준으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두 덩어리 중에 위에 게 아마 프레딕션인 것 같은데 밑에 건 라벨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위에 걸 이게 기준으로 프레딕션이거든요. 초록색은 출파지 잘 사용하면은 초록색이 네. 세그멘테이션에서 세그멘테이션 두 번 할 수도 있겠네요. 출파지. 그쵸. 그래서 2018년도에 뷰노에서 카카오 브레인이랑 아산병원이랑 같이 뭐 협업한 게 기사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유넷을 2번 사용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ROI 부분을 추출을 하고 또 그거를 또 유넷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걸 보고 저도 그렇게 해보긴 했었는데 좀 결과는 좋지 않아서 그냥 세그멘테이션 한 번만 진행했었어요. 해보셨어요? 네. 그왜 결과가 좋지 않다? 일단은 MIO부터 수치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네, 디파이에서. 아니 그 연구가? 아니요. 그거 그냥 착안을 해서 제가 디파이 내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방향은 그냥 폐기하고 그냥 세그멘테이션 유닛만 한번 딱 써보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분류를 진행하는 걸로. 이거 바이너리 데이터죠. 네.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그멘테이션 사실 뭐 여러 번 쓰는 거는 제가 생각에 좀 좋은 기법인 것 같긴 해요. 애초에 그 영상 처리라는 게 뭐 예를 들면 ROI라고 표현 안 해도 그냥 저의 필요 없는 부분들 네, 제거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폐 연구 같은 경우는 폐 영역만 뜯어내는 거 영상 처리가 되지만 그냥 세그멘테이션에서 먼저 뜯어내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결정을 또 찾아서 또 다시 뜯어내고. 그만큼 이제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그렇죠. 확실히 잘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렵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솔직히 좀. 그래서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상선 결절이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근육이나 아니면 이제 뭐 블러드 베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한국어로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갑상선 검출은 쉽다고 하는데 이제 갑상선 결절은 또 이제 갑상선 안에 이렇게 위치한 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눌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해서 딥러닝으로는 잘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영상들이. 네, 촌발 쓰시는 분의 스킬에 따라서 영상도 너무 다르고 각도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초음파라는 게 좀 약간 갑상선 그 결절 검출하는 것도 의사분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되게 좌지우지 된다고 하더라고요.